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동생 결혼식에는 우리 부부를 부르지도 않았던 시댁. 그런데 일주일 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걸어 새 차 살 돈 7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송금 내역과 문자,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언장 사본까지 조용히 모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우리 집 거실에서는 한 가족이 감추고 있던 거짓말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온한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서연, 42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의류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남편 김준호 씨와 결혼한 지는 12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8살 어린 남동생 김도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에게 도윤이는 늘 금쪽 같은 막내였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일찍 가시고 이 집안 기둥은 너밖에 없다. 형이면 동생 좀 챙겨야지. 그 말은 듣기엔 가족애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남편 목에 걸린 보이지 않는 올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작은 광고회사에 다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늘 최신 휴대폰을 들고 다녔고 명품 운동화에 비싼 카페, 주말마다 근사한 식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늘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카드값이 좀 막혔는데 이번 달만. 형, 차 수리비가 급해. 형, 100만 원만 보내줘. 월급 받으면 바로 줄게. 그 바로는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다 적어두었습니다. 날짜, 금액, 이유까지. 하지만 너무 잦아지니 어느 순간 지쳐버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도윤 씨한테 한 번쯤은 갚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러다 습관돼.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가 늘 그러셔. 형제가 돈 몇 푼으로 계산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속상해 하실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어름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도윤이가 여자친구 데려온다. 집안 사람들 다 있어야 체면이 서지. 저는 솔직히 조금 반가웠습니다. 도윤이도 이제 30이 가까웠으니 결혼하면 좀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시댁에 도착한 이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아끼는 찻잔을 꺼내놓았고 식탁엔 갈비찜에 잡채, 전까지 가득했습니다. 평소 명절 아니면 보기 힘든 상차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인사 대신 제 옷차림부터 훑었습니다. 오늘 손님 오는 날이니까 말 조심해라. 그쪽 집도 만만한 집 아니래. 곧 도윤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형수, 인사해. 이쪽은 한수민이야. 수민 씨는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작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톱까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거실 장식장, 오래된 원목 식탁, 벽에 걸린 시아버지 사진까지 천천히 훑었습니다. 처음 인사 온 사람이라기보다 무언가를 조용히 평가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수민 씨에게 계속 음식을 덜어주며 칭찬했습니다. 수민이는 참 복스럽게 생겼다. 집안도 반듯하고 우리 도윤이랑 아주 잘 어울려. 그러다 갑자기 저를 힐끗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겉으로 자랑은 안 해도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도 있고 애들 아버지가 남긴 것도 좀 있어. 무엇보다 큰아들이 안정적이고 큰며느리도 공방을 하니까 집안일에 든든하지.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제 공방, 제 노동, 제 밤샘 작업이 어느새 시댁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남편의 손이 조용히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을요. 식사 중간쯤 수민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차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신혼부부도 차 한 대는 있어야 하잖아요. 비 오는 날마다 오토바이나 오래된 차 타고 다니면 좀 그렇고요. 도윤이가 바로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내 친구들도 결혼하면서 다 차 바꿨어. 나만 옛날 차 타고 다니면 좀 없어 보이잖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 쪽을 봤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니? 집안에 큰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어디 가서 기죽으면 되겠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단순한 상견례 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돈줄로 세우기 위한 첫 무대였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쩍 자주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함 들어갈 때 한복 색깔은 뭐가 낫겠니? 서연아, 청첩장 문구 좀 봐라. 서연아, 네가 공방하니까 수민이 예복은 네가 해주면 좋겠다. 큰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말은 부탁처럼 했지만 끝은 늘 같았습니다. 돈은 네가 먼저 좀 해놔라. 나중에 계산하자. 그 나중도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수민 씨에게 입힐 한복 2벌을 직접 맞췄습니다. 좋은 원단을 고르고 은은한 자수를 넣고 밤늦게까지 수정했습니다. 밖에서 손님에게 받았다면 꽤 큰 금액이었지만 저는 그냥 예물 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민 씨가 피팅하러 온 날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이 좀 나이 들어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형님이 정성 들이셨으니까 그냥 입을게요. 그냥 입을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라도 한마디 해주길 바랐지만 그녀는 웃기만 했습니다. 수민이가 어려서 화사한 걸 좋아하나 보다. 네가 조금만 더 손봐줘라. 좋은 날이잖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참았던 말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듣더니 제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서연아, 나 다 알고 있어. 뭘 알아? 남편은 휴대폰을 여러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윤이가 빌려간 돈, 시어머니가 대신 부탁한 비용, 제가 결혼 준비에 쓴 금액, 문자 캡처, 송금 내역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모른 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윤이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부부에게는 청첩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식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 결혼식 때 저희가 뭘 도우면 될까요? 하객 맞이나 차량 정리라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일이나 봐라. 이쪽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상했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끌어들이던 사람이 갑자기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우리는 결국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친척 한 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왜 너희 부부는 안 보이니? 도윤이 결혼식인데. 함께 온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려한 웨딩홀, 환하게 웃는 도윤이와 수민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 친척들, 친구들, 멀리 사는 사촌들까지 다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만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사진 아래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진심으로 저희를 아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뭐가 됐다는 거야? 남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를 가족에서 지운 거야. 이제 나도 더는 가족이라는 말에 묶일 이유가 없어. 그날 오후 남편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언장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예금과 금 그리고 지방에 있는 작은 땅의 지분을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라고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제사와 산소 관리에 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장례 후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아버지 병원비로 다 썼다. 남은 건 없다. 남편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집안이 상중이었고 도윤이는 아직 어렸고 엄마도 힘들어 보였어. 그래서 그냥 넘겼어. 엄마가 최소한 아버지 뜻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을 거라고 믿었어. 남편은 봉투를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어. 나는 아들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지갑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도윤이 새 차 사게 7천만 원만 빌려줘라. 그때 남편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빌려드릴게요. 대신 차용증 쓰시고 담보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도 오늘 같이 이야기하시죠. 전화기 너머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마지막 선을 넘는 순간을 경찰이 집까지 오게 만들 셈이야? 준호 씨의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는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떨었고 시동생 도윤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결혼식 2주 전에 도윤이가 사람을 쳤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을 쳤다고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했는데 새벽에 배달하던 사람을 들이받았어. 그 애가 놀라서 그냥 도망쳤어.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배달기사, 새벽까지 일하던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들이고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치고 도망친 채 도윤이는 며칠 뒤 웨딩홀에서 웃으며 결혼식을 올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수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사람 치고 도망갔어? 도윤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나도 너무 놀랐어. 그때 너무 무서웠다고. 진짜 죽은 줄은 몰랐어. 죽은 줄 몰랐다고? 수민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치고 그냥 도망가는 게 정상이야? 준호 씨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상태가 어때?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다리 크게 다쳤고 폐도 손상됐대. 아직 입원 중이야.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7천만 원. 그 돈은 새 차를 사기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차량을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금을 마련하고 불법 대출 이자를 막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이가 경찰 조사 전에 숨 돌릴 시간을 벌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희 돈으로 이걸 덮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덮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해결하려는 거야. 피해자 쪽도 돈만 받으면 뭐요? 준호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 인생 망가뜨려 놓고 돈으로 입 맞겠다는 거예요? 준호야, 어머니. 준호 씨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을 정면으로 잘랐습니다. 지금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시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떡하니? 막내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어? 너라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요? 준호 씨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돈까지 다 끌어다 막내 사고 막는데 쓰셨습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남편 말이 맞다는 걸.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 상당수가 이미 도윤이 뒤치다거리에 들어갔다는 걸요. 준호 씨는 천천히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병원 합의 관련 메모, 사채, 이자 내역, 그리고 사고 차량, 처리 견적서까지 모든 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걸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이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준호 씨는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가 모를 줄 알았냐?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나고 사흘 뒤에 네 카드값 막은 사람 누구야? 도윤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네, 사채이자 대신 보낸 사람 누구냐고. 형, 그 돈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도윤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네 사고 막으려고 나 몰래 아버지 유산 깨고 있었더라. 시어머니는 결국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막내 하나 살리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화보다 서늘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서로를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막내를 끝없이 감쌌고 도윤이는 책임지지 않아도 누군가 해결해 준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늘 남편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돈 내고 참아주고 덮어주던 사람.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동생 뒤를 치워주는 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준호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자분이요. 순간 도윤이가 미친 듯이 달려와 남편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 미쳤어. 경찰 가면 나 끝장이야. 준호 씨는 동생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끝난 건 네가 사람치고 도망간 순간부터야. 형, 제발. 도윤이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가 해야 하는 건 동구에서 차 바꾸는 게 아니라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죗값 받는 거야. 수민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녀도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결혼한 남자가 단순히 철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는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걸.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준호 좀 말려라. 응? 경찰까지만은 안 된다. 우리 도윤이 인생 망가진다.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새벽거리에서 사고를 당한 이름 모를 배달기사, 병원에 누워있을 그 사람과 가족들, 그리고 결혼식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도윤이 얼굴.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윤 씨 인생만 인생은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기 위해 병원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도윤이가 숨기고 있던 진짜 문제는 사고 자체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사고 뒤에는 우리 모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길 또 다른 거짓말이 남아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윤이 그리고 수민 씨가 돌아간 뒤에도 집 안에는 누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답답한 공기가 떠다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어질러진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사채 계약서, 연체 문자 캡처, 병원비 예상 견적, 교통사고, 피해자 진단서 일부,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사본. 그 모든 종이들이 한 가족의 민낯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 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피해자 가족한테 연락하려고? 준호 씨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목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지금 동생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살 기회를 붙잡아 주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준호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 중년 남성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도윤 가족 맞습니까? 준호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내일까지 안 막으면 우리도 방법대로 갑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4,800. 근데 내일부터는 더 붙어요. 사채였습니다. 전화는 짧게 끝났지만 남편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저 정도까지 간 거야? 준호 씨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닐 거야. 그날 새벽까지 남편은 노트북을 켜고 도윤이 금융 내역과 통장 흐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준호 씨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 그래? 남편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상해. 뭐가? 사고 난 날짜 이후에
큰돈이 또 빠져나갔어. 남편은 계좌 내역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뒤 2천만 원 현금 인출. 그리고 같은 날 이름 모를 계좌로 추가 송금.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합의금 아니야?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피해자 측이랑은 아직 합의도 안 됐어.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 돈은 어디로 간 거야?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굳게 다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민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형님,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하루 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곱게 정리되어 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도 제대로 못한 얼굴은 잔뜩 부어 있었습니다. 수민 씨는 앉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젯밤에 봤어요. 화면에는 도윤이 휴대폰 메신저 캡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오늘 안 들어오면 형님한테 다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당신 때문에 애가 이 꼴 됐는데 책임은 져야죠. 제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수민 씨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해서 더 봤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 씨, 사고 낸 게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없어졌고 차도 갑자기 폐차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고 이후부터 누가 계속 협박 문자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수민 씨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도윤 씨가 사람 친 뒤에 다른 일도 한 걸까요? 카페? 아니,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 씨는 이미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사고 차량 기록 조회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은 제 얼굴만 보고도 뭔가 생겼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는 수민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전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준호 씨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옆으로 다가가 화면을 봤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당신 동생 사고 피해자 한 명 아닙니다. 그 밑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늦은 밤 골목 CCTV 캡처 화면,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도윤이 차량, 그리고 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2대가 동시에 쓰러지는 장면.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문자 발신 번호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이걸 보내는 거지? 하지만 그 순간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숨기고 있는 사고가 하나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드러난 빚과 거짓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문이 열리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도윤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큰일 났어. 도윤이가 문을 잠그고 돌아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 얼굴에서 진짜 공포를 봤습니다. 술에 취해 허세 부리던 모습도 아니었고 엄마 뒤에 숨어떼 쓰던 막내 아들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몰린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거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형, 나 어떡해. 준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도윤이는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물 한 잔을 내밀자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습니다. 물이 절반쯤 흘러내릴 정도로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 미행하는 것 같아. 순간 준호 씨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윤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검은 차가 따라와. 아까는 집 앞까지 왔어. 준호 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동생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가족이냐? 도윤이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느낌 아니야. 그럼 누구야? 도윤이는 대답 대신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숨기는 게 아직 더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준호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 한 번만 더 하면 나도 널 못 도와.
도윤이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너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고 난 날 차에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야. 순간 공기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도윤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 있었어. 준호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군데?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액정이 깨져 있는 서브폰이었습니다.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협박받고 있어. 준호 씨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랬지. 혼자 뒤집었으면 끝날 일을 왜 키워? 형까지 끌어들이면 너도 끝이야.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메시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거기엔 날짜별로 협박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CCTV 정리됐으니까 괜히 설치지 마. 네가 운전한 걸로 끝내. 여자 쪽에 말 세면 네 결혼도 끝이야. 여자 쪽. 그 단어를 본 순간 저는 무언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설마. 도윤이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가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사고 날 때 여자 있었냐? 긴 침묵 끝에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 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씨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누구냐?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유부녀야.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술 마시고 같이 있었어. 사고 나고 그 사람이 먼저 도망가자고 했어. 경찰 부르면 자기 남편한테 끝난다고. 준호 씨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치고 도망쳤다고? 도윤이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무서웠단 말이야. 그 외침이 거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포보다 더 끔찍한 건 길 위에 쓰러져 있었을 피해자였으니까요.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부터 그 여자가 연락을 끊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번호로 협박이 오기 시작했어. 준호 씨는 메시지를 다시 훑었습니다. 돈 요구는? 도윤이는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3,000. 계속 늘어났어. 그래서 그 계좌로 돈 보낸 거냐? 도윤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고, 뺑소니, 사채, 거짓 결혼, 그리고 불륜까지. 도윤이는 자신의 허영과 거짓말을 덮으려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는 깜짝 놀라 그대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준호 씨는 그런 동생을 잠시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서운 건 경찰이 아니지. 도윤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 남편이냐? 도윤이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호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친 새끼. 아주 작은 욕설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절망을 느꼈습니다. 도윤이는 급하게 준호 씨 앞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잘못했어. 하지만 준호 씨는 동생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 남편, 뭐 하는 사람이야? 도윤이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입에서 나온 이름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이야.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거의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형사래, 강력팀. 그 순간 저는 왜 도윤이가 경찰보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을 더 무서워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현직 형사의 아내와 관계를 맺고 그 상태로 사고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숨기기 위해 돈과 거짓말로 덮으려 했습니다. 준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도윤아. 남편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가족끼리 숨긴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도윤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제발 나 감옥 가. 준호 씨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걱정해야 하는 건 감옥이 아니라 네가 망가뜨린 사람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손에 들린
깨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문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오늘 밤 11시까지 안 나오면 우리가 간다. 그리고 그 아래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강 근처 오래된 창고 주소였습니다. 도윤이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준호 씨는 그 표정을 보고 직감한 듯 낮게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 나오기로 했는데. 도윤이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사고 날 때 같이 있었던 여자, 한강 근처 낡은 창고 주소. 그 문자를 본 순간 거실 안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윤이는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 도윤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수아, 몇 살? 36. 형사 아내라는 건 언제 알았어? 도윤이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사고 난 뒤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몰랐다고?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집에서 만난 줄 알았어. 자주 연락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 준호 씨는 한동안 동생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피로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사고 난 날도 그 여자랑 있었고 둘이 같이 도망쳤고 지금까지 돈 뜯기고 있었다는 거냐. 도윤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도윤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수민 씨와 찍은 웨딩 사진, 양가 상견례, 결혼식, 그 모든 걸 진행하면서 동시에 유부녀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준호 씨는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금 가장 괴로운 사람은 어쩌면 준호 씨였을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책임져야 했던 동생이 결국 여기까지 무너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이제 자신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현실. 잠시 뒤 준호 씨가 돌아섰습니다. 11시.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간다. 도윤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혼자 보내면 무슨 일 날지 모르니까.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 상황 너무 위험해 보여. 하지만 준호 씨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더 숨으면 진짜 끝이야. 도윤이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 준호 씨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냐. 밤 10시 반. 준호 씨는 검은 점퍼를 걸쳤고 도윤이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끝까지 남편 팔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먼저 부르면 안 돼? 준호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도윤이는 바로 체포될 거야. 그 전에 무슨 상황인지부터 확인해야 해.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눈을 보자 더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한 사람의 체념 같은 게 담겨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집을 나간 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는 밤 10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창가를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11시 12분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받았습니다. 여보. 하지만 들려온 건 남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욕설. 야, 핸드폰 뺏어.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곧이어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경찰 불러. 그 뒤로 둔탁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도윤이 비명,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지만 본능적으로 신고부터 했습니다. 여기 한강 창고 지역인데요. 사람들 싸우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코트도 제대로 못 입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다친 건 아닐까? 혹시 칼이라도 나온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한강 근처 폐창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차 2대가 와 있었습니다. 파란 경광등이 어두운 강변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창고 앞바닥에 도윤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형사 2명에게 둘러싸인 채 서 있었고 맞은편에는 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바로 그 여자, 이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 옆에 서 있는 남자, 짧게 깎은 머리, 굳은 표정, 그리고 허리춤에 걸린 경찰 수갑. 그 남자가 도윤이를 죽일 듯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김도윤이지. 도윤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다가왔습니다. 내 아내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사람치고 도망가?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형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불륜, 도윤이의 거짓말까지. 준호 씨가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형사는 준호 씨까지 노려봤습니다. 가족이면 진작 자수시키셨어야죠. 그 말에 준호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울고 있던 이수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이수아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떨며 말했습니다. 그날 운전한 사람 도윤 씨 아니에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준호 씨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형사가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이수아는 거의 무너질 듯 울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낸 사람 저예요.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윤이는 멍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고 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이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윤 씨는 술 취해서 조수석에 있었어요. 제가 운전했어요. 제가 사람을 쳤어요. 준호 씨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도윤 씨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까? 이수아는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경찰이라 알려지면 끝날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날 밤에 진짜 지옥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뺑소니도 가족 문제도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현직 형사의 아내, 은폐된 사고, 거짓 진술, 그리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쓴 사람, 모든 게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아의 고백이 끝난 순간 창고 안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도윤이는 넋이 나간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고 형사 남편은 마치 귀를 의심하는 사람처럼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바람이 창고 틈 사이로 스며들어 왔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준호 씨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제가 운전했어요. 형사 남편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이수아, 그 목소리는 화를 넘어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수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 당신 경찰이고 나 바람난 것도 들키면 끝날 것 같았고 사고까지 나니까. 형사는 그대로 그녀 뺨을 때릴 듯 손을 들었다가 겨우 멈췄습니다. 준호 씨가 즉시 앞으로 막아섰습니다. 지금 폭력 쓰시면 안 됩니다. 형사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불륜 상대와 함께 있다 사고를 냈고 그걸 몇 주 동안 숨겨왔다는 사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끔찍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 진짜 운전 안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윤이 역시 사고 후 도망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준호 씨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생을 차갑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 안 했어?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엔 수아 씨가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어. 남편 알면 자기 죽는다고. 이수아는 얼굴을 감싸준 채 흐느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도윤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사고 나고 나서 갑자기 협박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 누가 CCTV 가지고 있다고. 형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협박? 준호 씨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모릅니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 뜯으려는 줄 알았어. 근데 자꾸 사고 얘기랑 수아 씨 얘기를 같이 꺼냈어. 순간 형사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직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블랙박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형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 누가 가져갔어? 도윤이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날 차버리고 도망칠 때는 있었어. 준호 씨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누군가 사고 현장 이후 차량에 접근했다는 뜻이네. 그 순간 형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 말이 들리는지 그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뭐라고? 잠시 뒤 형사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그걸 기자한테 넘겼다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형사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턱을 굳게 담은 채 말했습니다. 사고 CCTV 영상이 언론사 쪽으로 넘어갔답니다. 순간 모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도윤이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형사는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영상에 당신 얼굴도 찍혀 있어. 도윤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수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가족끼리 덮고 조용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언론, 경찰, 불륜, 뺑소니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준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도윤이가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지금이라도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고 자수하든가. 준호 씨 시선이 이수아에게 향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서 당신들 인생을 완전히 끝내게 두든가.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 배신감, 수치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끝내 아내 손을 거칠게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피곤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람은 살 수 있나? 준호 씨가 대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식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사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경찰이기 전에 남편이었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한참 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같이 갑시다. 도윤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디를? 형사는 도윤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경찰서. 도윤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늦게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현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강 다리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제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준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다.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려 했던 사람, 끝까지 가족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 하지만 결국 남편은 가장 사랑했던 가족의 거짓말을 자기 손으로 세상 밖에 꺼내야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는 차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엄마랑은 정말 끝일지도 모르겠다. 그 말 속엔 원망보다 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 씨 휴대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 준호야, 엄마가 숨긴 게 하나 더 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문자 한 줄을 본 순간 준호 씨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숨긴 게 하나 더 있다. 새벽 4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만 우리 차 안 분위기는 더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또 숨겼다는 거야? 준호 씨는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시동을 껐습니다. 가보자. 지금? 엄마 성격 알잖아. 남편이 피곤하게 웃었습니다.
저 문자 보낼 정도면 혼자 감당 못하는 상황이란 뜻이야.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 문턱만 넘어도 숨이 막혔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 않으면 더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 결국 우리는 새벽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 냄새.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준호 씨도 바로 눈치를 챘는지 급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매캐한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바닥에는 절반쯤 불에 탄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놀라 뛰어가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급히 불탄 종이들을 발로 치우며 물었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없애려고 했어. 뭘? 그 순간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사고 말고 또 있어. 준호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윤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채무자 이름, 김준호. 저와 남편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네 이름으로 대출받았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준호 씨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건 분노를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막아주려고 했어. 도윤이 카드값이 급해서. 준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야?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가 직접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편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1억 8천?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1,000만 원만 빌렸는데 이자가 붙고 또 맑고 또 맑고. 저는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떻게 남의 명의로 인감?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예전에 내 아버지 장례 치를 때 맡겨둔 거 그걸로. 순간 준호 씨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그 충격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종류였을 겁니다. 준호 씨는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3년 전부터. 3년? 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처참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동안 내 이름으로 빚 돌려막기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듯 울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도윤이가 자꾸 사고 치는데 막다 보니까. 그래서?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 인생까지 담보로 잡았습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서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 씨는 늘 가족에게 이용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믿음은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막내만 챙겨도 선은 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선마저 무너진 겁니다. 준호 씨는 서류를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유언장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알겠네. 시어머니는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갚을게. 조금만 시간 주면.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 차갑고 지쳐 있어서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처음으로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이미 도윤이한테 다 들어갔고 그가 하나씩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사채도 갚아줬고 사고도 덮으려 했고 이젠 제 명의까지 썼네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지실 생각이셨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막내를 감싸며 살아온 사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반복해온 사람.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자기 큰아들 삶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 씨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경찰서 번호였습니다. 준호 씨가 전화를 받자 상대가 빠르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몇 초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 준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피해자분, 그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방금 의식 찾으셨대. 순간 거실 안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날 밤의 진실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차 안공기는 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준호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뒷좌석에서 계속 흐느끼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의식을 찾았다. 그 말은 곧 그날 사고의 진실이 이제 피해자 입으로 직접 드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고 중환자실 앞은 조용했습니다. 준호 씨는 접수처에서 이름을 확인한 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중년 여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밤새 한숨도 못 잔 눈, 손에는 구겨진 병원비 영수증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도윤 가족입니까? 준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 순간 여성은 갑자기 준호 씨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들 때문에 죽을 뻔했어. 저는 놀라 달려갔지만 준호 씨는 가만히 맞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새벽마다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번 돈으로 애들 학원 보내던 사람이야. 근데 사람을 치고 그냥 도망가? 병원 복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씨는 끝까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 하나로 풀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간호사가 급히 와서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렸는지 벽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막내만 감싸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들이 망가뜨린 현실을 제대로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뒤 담당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창고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분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짧게만 확인할 겁니다. 도윤이는 옆에서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마른 체격의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갈비뼈와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고 얼굴 곳곳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도윤이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남성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씩 바라보다가 아주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남성은 숨을 천천히 몰아쉬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골목에서 튀어나왔어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운전자 얼굴 보셨습니까? 남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도윤이가 순간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신 여자 목소리는 들었어요. 병실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형사가 눈빛을 바꿨습니다. 무슨 목소리였습니까? 남성은 힘겹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람 쳤다고, 빨리 가자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수아가 운전자였다는 말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경찰이라기보다 모든 진실을 인정해야 하는 남편 얼굴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모두 놀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는 수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중년 부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수민 씨 부모였습니다. 수민 씨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도윤이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혼인신고 취소해. 도윤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장모님,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봤길래 이런 사기꾼을 사위로 들였는지 모르겠다. 수민 씨 아버지는 분노를 억누른 얼굴로 말했습니다. 불륜, 뺑소니, 거짓 결혼까지. 그는 도윤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우리 딸 인생 망칠 뻔했어. 도윤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민 씨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도윤이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진짜 당신 사랑했어. 도윤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민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끝까지 자기 자신만 사랑했더라. 그 말에 도윤이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병실 밖 복도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비켜주세요. 기자입니다. 플래시 터지는 소리. 다급한 발걸음. 형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벌써 왔나? 준호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건이 결국 언론까지 터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병실 문틈 사이로 카메라 렌즈 하나가 들이밀어졌습니다. 뺑소니 사건 가족 맞습니까? 현직 형사 안에 연루설 사실입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있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질문이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도윤이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준호 씨는 본능적으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한 가족 안에서 끝날 수 없다는 걸. 모든 거짓말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걸요. 기자들이 병실 문 앞까지 들이닥친 순간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고 도윤이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형사인 이수아 남편은 즉시 병실 문 앞으로 나섰습니다. 촬영 금지입니다. 전부 나가세요.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인정하십니까? 현직 경찰이 사건 은폐에 개입했습니까? 사고 당시 불륜 관계였다는 제보 사실인가요? 질문들이 칼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이수아는 결국 귀를 막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형사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분노도 수치심도 불우심도 이미 한계를 넘은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우리 쪽으로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가족분 맞으시죠?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 준호 씨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복도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피해자 회복과 정확한 진실 규명입니다. 기자들도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것도 잘못이고 거짓말한 것도 잘못입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은 반드시 책임질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장 먼저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모두 돌아봤습니다. 피해자 남성이 힘겹게 준호 씨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에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남성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사고낸 사람 아니잖아요. 준호 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피해자 아내도 울음을 참으며 남편 손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아주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와서 사과한 사람도 저 사람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 씨 역시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형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피해자 아내가 대신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사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병원비 봉투 놓고 갔어요.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는데 그녀는 천천히 준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떠올랐습니다. 사고 다음 날 새벽 남편이 혼자 밖에 다녀왔던 일. 그때 저는 단순히 도윤이 카드값 문제 해결하러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겁니다. 준호 씨는 이미 사고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피해자를 먼저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부터 살려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실 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자들도 잠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피해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똑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근데 최소한 당신은 숨지는 않았네요. 준호 씨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미안해.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나 때문에 형 인생까지 다 망쳤어. 준호 씨는 동생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감싸 안았을 겁니다.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안 망가졌어. 도윤이가 눈물 범벅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책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 한마디에 도윤이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으로 변명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큰아들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평생 막내만 끌어안던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늘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가장 많이 기대고 가장 많이 상처 준 사람.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인생을 다 망쳤다. 준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순간 남편이 또 참으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차갑지도 화나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이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마세요. 준호야, 그렇게 키운 결과가 지금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해온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끝없이 희생했고 누군가는 끝없이 책임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결국 오늘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병원 창밖으로 아침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언론 보도, 피해자 합의, 도윤이 처벌 문제, 그리고 준호 씨 명의로 만들어진 빚까지 모든 현실이 우리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병원 복도에서 처음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는 이미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현직 형사 아내 연루 의혹, 뺑소니 사건 진실 공방, 결혼 직후 드러난 충격적인 이중생활, 가해자 가족 명의 대출 의혹까지. 기사 아래 댓글은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도윤이를 욕했고 누군가는 이수아를 비난했고 또 누군가는 형사 남편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준호 씨 이름도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멀쩡한 사람 같은데 안 됐다. 저 형이 대신 수습하다. 인생 망치겠네. 그런 댓글을 보는 순간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이와 이수아는 각각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이수아라는 정황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피해자 진술, 묘비우즈, CCTV, 차량 조수석 위치혈은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윤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고 허위 진술을 도왔으며 피해자를 방치한 책임 역시 무거웠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도윤이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사람이 반쯤 무너져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수미 씨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고 양가 상견례 때 오갔던 예물과 예단 문제까지 모두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수미 씨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인생 갖고 장난친 데가 반드시 받을 겁니다. 도윤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하다고 소리쳤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입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며칠 뒤 준호 씨는 은행과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명의로 만든 대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상담실에서 처음 남편 뒷모습이 작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직원이 묻는 질문들. 본인 동의 없이 인감 사용된 겁니까? 가족 간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십니까? 세무 부인 절차 진행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준호 씨 턱선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사문서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준호 씨는 혼자 베란다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들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밖만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 진짜 바보 같지?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진 안 갈 줄 알았어.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기가 조금 더 희생하면 가족이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족은 결국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는 바보 아니야. 준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족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준호 씨 눈가가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는 결국 경찰에 정식으로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수아 역시 허위 진술과 사고 은폐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형사 남편은 별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혼자 남겨줬습니다. 막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덮으려 했던 사람. 결국 큰아들, 신뢰도, 막내 미래도, 자기 인생도 동시에 무너뜨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 너머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 작고 지쳐 있었습니다. 준호야.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긴 침묵,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너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큰아들은 괜찮을 거다. 큰아들은 참을 수 있다. 큰아들은 이해해 줄 거다. 그 믿음이 결국 가장 착한 사람을 가장 오래 망가뜨렸습니다. 준호 씨는 한참 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도윤이 대신 살아주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잘못하면 책임지는 것도 가르쳤어야죠. 그리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준호 씨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끝난 것 같다. 저는 남편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인 거야. 남편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시간 끝에 우리 부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누군가를 끝없이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랑은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을 멈추게 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진실 앞에 함께 서주는 사람이라는 걸요.